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조선팔도 온갖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들던 한양 저잣거리. 그 한쪽 구석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작은 좌판 하나가 있었답니다. 크고 요란한 다른 가게들 틈바구니에서 마치 수줍은 새색시처럼 조용히 자리한 그곳의 현판에는 월화관상이라는 4글자가 단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달빛 아래 관상이라니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관상소의 주인은 매화라 불리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되었을까. 하얀 얼굴에 검고 긴 머리를 단정히 쪽지어 올린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요. 아름답다 칭하기에는 어딘가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고 평범하다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나 깊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늘 값비싼 비단옷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저 은은한 매화 향기만을 풍겼습니다. 매화는 좌판에 조용히 앉아 찾아오는 이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길흉 화복을 짚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관상은 여느 길거리 점쟁이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히 재물운이나 애정운을 봐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 숨겨진 고민, 심지어는 가문의 내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던 과객은 그녀가 일러준 방향에서 물건을 되찾았고, 병든 자식의 앞날을 물으러 왔던 어미는 그녀의 조언대로 약을 써서 자식의 병을 고쳤으며, 큰일을 앞두고 길흉을 점치러 왔던 상인은 그녀의 경고를 새겨들어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통한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매화의 월화 관상은 비록 작고 누추했지만 한양 장안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복채도 찾아오는 이의 형편에 따라 곡식한 줌이나 작은 과일, 몇 알로 대신 받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딱한 사정을 듣고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했지요. 그녀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빛처럼 고요히 비춰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일러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는 가끔씩 세상의 어지러움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깊은 수심이 스쳐 지나가곤 했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멀리 달에서 온 신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늦봄 꽃이 피 비처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매화의 관상소에 허름한 선비 복색을 한 젊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골과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민심을 살피던 젊은 암행어사 이도겸 대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양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밤이면 도적대가 들끓었으며 조정에서는 권신들의 암투가 극에 달해 민심이 날로 흉흉해지고 있었지요. 이도겸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단서를 찾고 있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잣거리에서 용하다는 여관상가 매화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물론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그저 앞날이 궁금한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소. 내 관상이나 한번 봐주시겠소. 이도겸은 일부러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매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참 동안 이동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마치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이도겸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맑고 강렬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매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시군요. 이도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그저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일 뿐인데. 매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의 얼굴에는 백성을 아끼는 깊은 우국충정이 서려 있고 그 눈빛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기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찌 평범한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지금 나으리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대한 큰 근심과 함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홀로 고뇌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군요. 이도겸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의 신분과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짚어내다니 실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지요. 이도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 변화를 통해 매화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충격적인 예언을 꺼내놓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엄중해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감히 아뢰옵건대 지금 나으리께서 안고 계신 근심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으리의 관상 너머로 저 높고 높은 용상에 검고 탁한 기운이 짙게 서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라의 명운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이동염은 매화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상의 검은 기운이라니. 그것은 곧 임금의 신변에 위험이 닥치거나 혹은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는 이미 조정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직접적이고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 말이 정녕 사실이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매화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으리, 지금 당장은 그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시작되고 있을 뿐이나 만약 이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온 나라가 피로 물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이동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 신비로운 여관상가의 예언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화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나라의 앞날에 대한 깊은 우려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지요. 그는 매화에게 깊이 예를 갖추고 관상소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관상소를 나선 이동염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매화라는 여인의 비범한 능력은 놀라웠지만 한낱 저작거리 여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혹시 저 여인이 나를 시험하려 허튼 소리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신통력을 지닌 것일까? 그는 매화의 예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일부러 자신의 수하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매화의 관상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론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선비 행세를 했지요. 그는 매화에게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우직하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자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매화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분은 평생 한 주군만을 섬길 충직한 무골의 상이나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어 때로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도겸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확히 그의 수화를 꿰뚫어 본 것이었지요. 다음에는 교화라고 아첨을 잘하는 아전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매화는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이자는 혀는 꿀처럼 달콤하나 속에는 칼을 품고 있으니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을 상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또한 그 아전의 본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더 거치면서 이도겸은 매화의 능력이 결코 허튼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 심지어는 숨겨진 속셈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동염은 이제 그녀의 예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용상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어쩌면 저 신비로운 여관상가 매화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매화가 예언한 용상을 위협하는 검은 기운의 실체는 바로 당시 조정의 최고 실력자였던 영의정 박만호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지요. 그는 수십 년간 조정에 몸담으면서 온갖 권모술수와 정략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고 이제는 임금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박만호의 야심은 단순히 권력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용상, 즉 왕위를 찬탈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주요 요직에는 자신의 신복들을 안치고 지방의 궁원마저 암암리에 장악해 나가고 있었지요. 또한 막대한 재물을 이용해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고 심지어는 국경 넘어 오랑캐와 내통하여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흉흉한 민심과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란의 조짐들은 모두 박만호의 검은 야욕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워낙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었기에 이동염을 비롯한 소수의 충신들만이 어렴풋이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만호는 그렇게 나라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이무기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동염은 박만호의 역모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사가 주변을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저작거리로 향하던 매화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매화는 잠시 볼 일이 있어 관상소를 비우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던 순간 때마침 박만호가 위세를 부리며 자신의 사가로 들어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가의 행차였지요. 그런데 박만호의 얼굴을 본 매화의 안색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박만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요. 그녀의 눈에는 박만호의 얼굴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끔찍한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가씨?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이동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르더니 이도겸의 소매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용상의 검은 기운, 그 근원이 바로 저 자입니다. 저 자라니. 영의정 대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이도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의 얼굴에는 영모의 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 이 나라의 사직을 뒤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이무기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그의 입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듯합니다. 나으리, 시급히 저 자를 막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의심만 해왔던 박만호의 영모가 매화의 예언을 통해 끔찍한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동염과 헤어진 후 매화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만호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이상 자신 또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매화의 관상소 주변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화에게 접근해 이것저것 캐묻기도 하고 밤늦도록 관상소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가 접촉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여관 상가가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매화의 신통한 예언 능력이 자신의 영모 계획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괴한들이 매화의 관상소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들을 부수고 어지럽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만호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화에게 사람을 보내 쓸데없는 말로 세상을 현혹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운명이 자신과 이동염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이도겸 역시 박만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밤중에 몰래 매화를 찾아가 그녀의 안위를 살피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아가씨, 박만호가 아가씨를 노리고 있소. 더 이상 혼자서는 위험하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소. 매화는 이도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으리, 비록 제가 미력하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고 박만호의 영모를 막기 위한 비밀스러운 협력을 시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동염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수하들을 동원하여 매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매화의 예지력을 바탕으로 박만호의 영모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려는 충심으로, 또 한 사람은 백성을 구하려는 연민으로 그들의 위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만호의 영모 증거를 찾는 일은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워낙 치밀하고 교활한 자라 자신의 검은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고 모든 일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동염은 수하들을 풀어 밤낮으로 그의 뒤를 캤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매화의 비범한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염은 박만호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드나드는 장소 등을 매화에게 알려주었고, 매화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염이 박만호의 최측근인 어느 판서의 이름을 거론하자 매화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자의 얼굴에는 거짓과 배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박대감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집 서재, 동쪽 벽에 걸린 족자 뒤를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도겸은 반신반의하며 수하를 보내 그곳을 은밀히 수색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화의 말대로 족자 뒤 비밀 공간에서 박만호와 그 판서가 주고받은 영모 관련 밀서의 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영모의 실마리를 잡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지요. 또 한 번은 박만호가 자주 찾는다는 비밀스러운 기방의 이름을 듣고 매화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유흥 장소가 아닙니다. 검은 돈이 오고 가는 통로이자 영모를 위한 자금이 모이는 곳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월 금음날 밤 그 기방 가장 안쪽 밀실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이동염은 매화의 예언을 바탕으로 금음날 밤 기방을 급습하여 박만호의 수하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받는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화는 이동염에게 보이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매화가 이처럼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자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몸종 향단이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향단이는 비록 글자를 모르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랐으며 무엇보다 매화 아씨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지요. 그녀는 매화가 나라를 구하는 큰 일에 나섰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향단이는 저작거리 아낙네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박만호와 관련된 온갖 혐문들을 수집해 매화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씨, 글쎄 박대감댁 곡간지기가 요즘 밤마다 도박판을 드나들며 큰 돈을 뿌리고 다닌다지 뭐예요. 필시 검은 돈을 만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녀가 무심코 전해준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때로는 이동염의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향단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박만호의 사가 근처를 맴돌며 그의 수하들의 동태를 살피거나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박만호의 신복 하나가 술에 취해 이제 곧 하늘이 바뀔 것이다. 우리 대감께서 용상에 오르시는 날도 머지않았다. 곧 떠드는 것을 듣고는 즉시 매화에게 달려와 알렸지요. 매화는 향단이의 이런 용감한 행동이 걱정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충성심과 기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향단이는 비록 이름 없는 몸종이었지만 나라를 구하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매화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림자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만호의 세력은 이미 조정의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관직은 그의 신복들로 채워졌고 궁엄마저 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지요. 이제 막 16이 된 어린 임금은 그야말로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박만호의 전횡과 영모의 기운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주변에는 온통 박만호의 사람들 뿐이라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거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총명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지만 아직은 세상을 다스리기에는
경험과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궁궐 안에서조차 자신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만호는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임금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반항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임금은 그야말로 용상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채 외롭고 절박한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를 충신들이 이 위기를 알아채고 자신을 구해주러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염은 박만호의 역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를 단숨에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임금의 윤허와 조정의 지원이 절실했지요. 하지만 박만호의 감시가 삼엄하여 임금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매화가 한 가지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나으리, 제가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을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제 관상으로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박만호의 실체를 밝힌다면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동염은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매화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궁궐 내부에 있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신복과 비밀리에 연락하여 매화가 변복을 하고 궁녀로 위장하여 임금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매화는 평범한 나인 복색으로 갈아입고 향단이와 함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궐 깊숙한 곳, 임금이 기거하는 처소에 당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도겸의 신복인 내관의 도움으로 마침내 홀로 시름에 잠겨 있던 어린 임금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매화는 임금 앞에 엎드려 예를 갖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과 함께 관상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임금의 관상을 보아도 되겠냐고 청했지요. 어린 임금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화는 임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왕의 기상이 뚜렷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뇌와 불안, 그리고 박만호의 검은 기운에 억눌려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전하의 관상에는 성군의 자질이 넘쳐 흐르나 지금은 간신의 농간에 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허나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머지않아 어둠은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화는 박만호의 역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신이 본 예언들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매화의 말을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교차하는 듯 했지요. 매화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임금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매화는 숨죽여 임금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어렸지만 그 안에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결단력이 느껴졌지요. 그대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영의정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 짐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전하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매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임금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불안감과 박만호에 대한 의심이 이 이름 없는 여관상가의 예언을 통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화의 말 속에서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알겠다. 짐은 그대의 말을 믿겠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짐은 너무나 외롭고 무력했다. 허나 이제 그대와 이도겸 대감 같은 충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임금은 이도겸과 매화에게 박만호의 역모를 막고 조정을 바로 세울 정원을 비밀리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새가 찍힌 밀지를 건네주며 유사시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지요. 어린 임금에게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줄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화와 이동염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에 감격하며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은 이도겸과 매화는 이제 더욱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만호의 역모를 만천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지요. 매화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박만호가 역모 계획과 관련된 자금 조달 내역, 그리고 오랑캐와 내통한 증거가 담긴 밀서를 그의 사가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음을 감지했습니다. 나으리 박만호의 서재 뒤편 벽 속에 숨겨진 작은 밀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역모의 모든 것이 담긴 검은색 비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과 경비가 삼엄하니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매화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즉시 가장 신임하는 수하 몇몇을 이끌고 늦은 밤을 틈타 박만호의 사가로 잠입했습니다. 매화가 일러준 대로 서재 뒤편 벽을 더듬자 과연 희미하게 밀문의 흔적이 느껴졌지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밀문을 열고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끝에는 매화의 말대로 작은 밀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칠흑 같은 검은색 비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은 강력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함정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도겸과 수하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매화가 미리 일러준 함정 해체 방법과 자물쇠의 약점을 기억해내어 간신히 함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박만호의 역모 계획이 상세히 적힌 밀서와 함께 오랑캐 추장과 주고받은 서찰, 그리고 막대한 양의 뇌물 목록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만호의 목을 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도겸은 밀서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역적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만호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도겸과 매화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자신의 역모 계획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거사이를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달 보름 임금이 종묘사직에 제를 올리러 궁궐을 나서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날 임금을 시해하고 용상을 찬탈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지요. 매화는 관상을 통해 박만호의 변경된 거사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시간, 장소, 동원 병력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나으리, 보름날입니다. 박만호는 임금님께서 종묘로 향하는 길목, 숭례문 근처에서 군사를 매복시켜 급습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이독염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뿐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규합하여 박만호의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반격 계획을 밤새도록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도성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보름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박만호는 자신의 계획대로 사병들을 이끌고 숭례문 근처에 매복하여 임금의 행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와 함께 이제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임금의 행차 대신 나타난 것은 이동염이 이끄는 정예 관군들이었습니다. 역적 박만호를 체포하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이동염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사방에 매복해 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영모 세력을 덮쳤습니다. 당황한 박만호와 그의 수하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한 이동염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매화는 안전한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관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황과 박만호의 움직임을 이동염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으리 박만호가 서쪽 성문을 통해 도주하려 합니다. 그의 잔당들이 북쪽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합니다. 매화의 정확한 예지력과 이동염의 용맹한 지휘, 그리고 임금을 따르는 충신들과 용감한 백성들의 가세로 전세는 점차 관군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박만호의 영모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꿈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영모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수하들이 죽거나 사로잡히자 박만호는 몇 안 되는 잔당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여 훗날을 도모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의 도주로 역시 매화의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나으리 박만호는 지금 남쪽 강나루를 통해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허나 그의 명운은 이미 다하였으니 강을 건너지 못하고 물귀신이 될 상입니다. 이도겸은 매화의 말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강나루로 향했습니다. 과연 박만호가 작은 배를 타고 황급히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염의 군사들이 화살을 쏘며 그를 추격하자 당황한 박만호는 배의 균형을 잃고 거친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강물은 무심하게 그를 삼켜버렸지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도, 나라를 삼키려 했던 그의 거대한 야욕도 그렇게 허망하게 강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매화가 예언했던 이무기의 몰락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며칠 뒤 하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불어터진 이무기와 같았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답니다. 박만호의 영모가 진압되자 나라는 마침내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이 모든 과정을 용기와 지혜로 이끌어준 이동염과 매화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동염은 전길품 대광 보국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이라는 최고 관직에 제수되었고 매화에게는 호국현녀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재물이 하사되었지요. 임금은 박만호 일당에게 빌부터 국정을 농단했던 간신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이동염과 같은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조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던 백성들은 해방되었고 나라 곳곳에는 다시 평화와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임금의 현명함과 이동염의 충성심, 그리고 매화의 신비로운 지혜를 칭송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뻐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조선은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영모를 막고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된 매화에게는 이제 탄탄대로의 삶이 보장된 듯 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여 국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 했고 많은 명문가에서는 앞다투어 그녀에게 혼담을 넣어왔지요.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모든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관상가로 살아가는 것이 분수에 맞는다며 다시 저작거리의 작은 관상소로 돌아가기를 청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아뢰었을 뿐 나라를 구한 것은 전하의 용기와 이동염 대감의 충심 덕분이옵니다. 소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벼슬이나 재물보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작은 위안을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옵니다. 임금은 매화의 겸손함과 청렴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청하라는 약속과 함께 그녀의 관상소에 월화보국, 달빛 아래 나라를 도운 여인이라는 현판을 친히 하사했지요. 그렇게 매화는 다시 저작거리의 작은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륭을 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화의 지혜와 통찰력에 의지하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삶의 용기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매화는 권력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평범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동염은 임금의 두터운 신임 아래 영의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펼쳤습니다. 그는 매화와의 약속대로 박만호와 같은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했지요. 그의 공정한 정치 덕분에 조선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월하 관상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관상소는 단순한 점집이 아니었지요. 그곳은 온갖 시름과 고민을 안고 찾아온 백성들이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받는 사랑방이자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작은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매화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언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해안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앞날을 보는 것을 넘어 마치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비추는 밝은 달빛과도 같았지요. 이도겸은 바쁜 국정 속에서도 종종 매화의 관상소를 찾아와 그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신분이나 남녀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지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사람이 남몰래 연정을 품고 혼인이라도 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양 저작거리의 신비로운 여관상가 매화와 청렴한 재상 이동염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월하의 해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훗날 조선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동안에도 가장 사랑받는 야담 중 하나로 오래오래 기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